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트 입문, 저도 보트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그 정보들이 있죠.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입문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어떤 보트를 사야 되는지, 자기에 맞는 보트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관한 그 전반적인 것들을 모아서 한 편으로 보시면 보트 입문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아직 그 초보 수준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트를 사시기 전에 카페 활동을 좀 하시면 보다 좋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일 먼저 보트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레저보트의 종류로 구분을 하면 첫 번째 고무보트가 있겠습니다. 고무보트, 일명 곰보트라고 하기로 하고요. 곰다라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콤비보트, 그다음에 세 번째가 FRP 보트 이렇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외에 베스보트 용도에 따라서 베스보트도 있고요, 또 벨리보트도 있고요, 그죠? 카약도 있고 그러겠죠. 여기서 다루는 보트는 동력이 달린 일반적인 레저보트 중심으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고무보트입니다. 고무보트 말 그대로 배 전체가 고무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물놀이 보트하고 구분을 한다면 물놀이 보트는 바닥이 평평하죠, 그죠? 바닥이 평평합니다. 근데 그 레저보트로 그래도 고무보트로 가면 밑에 용골이 있습니다. 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뒤에 동력을 걸었을 때 선수가 살짝 들리게 해주는 부상이라고 하죠. 부상 활주에 용이하고요. 또 물살을 잘 가르기 때문에 직진성이 좋겠죠.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고무보트는 그 명칭을 부를 때 앞에 대부분 메이커가 있고요, 그죠? 메이커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숫자는 보트의 크기입니다. 310 그러면 310cm란 얘기고요. 480 그러면 480cm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무보트의 최고의 장점, 단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휴대성에 있습니다. 접을 수 있다는 거죠. 접어서 보관할 수 있다. 접어서 승용차 트렁크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물론 보트의 크기 따라 다를 수 있지만 310 정도는 접어서 좀 소형을 가지신 분들도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록을 해야 되죠. 보트가 보트의 등록 대상은 접을 수 없으면 등록해야 됩니다. 접을 수 없는 경우 등록 대상입니다. 이거는 접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마력수에 대한 등록 대상은 콤비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장점은 휴대성에 있다. 휴대성에 있다. 그렇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고무보트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기 사진에 보이는 보트는 제가 처음 산 보트였습니다. 무게에 있습니다. 무게에 단점이 있죠. 보트가 크면 커질수록 무거워진다. 접을 수는 있으되 이동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말이 꼬이네, 그죠? 자, 310 보트였습니다. 대강 무게가 어떠냐? 보트 무게, 고무보트 무게가 한 30kg. 바닥판은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알루미늄. 요즘엔 그 에어매트로도 나옵니다.
그 둘 간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알루미늄 바닥은 좀 무거운 대신에 바닥이 탄탄하겠죠, 그죠? 에어매트는 대신에 가벼운 대신에 좀 꿀렁거림이 있을 듯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에어매트를 써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저 보트를 끌고 파도로 같은 걸 맞았을 때 바닥에서 오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루미늄 바닥이라 좀 그 설명하기 그런데 파도를 가르고 나갈 때 파도에 순간적으로 배가 뜨잖아요. 배가 떠서 내려앉을 때 퍽퍽하고 파도를 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도를 가르고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운전자로서 느끼는 그 안정감이 알루미늄 바닥은 그 상당히 든든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에어매트는 좀 그런 건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꼭 그 자동차와 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동차 댐퍼에 따라서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이 좀 든든하냐, 좀 그런 그 차이 같습니다. 그 차이 같고요. 그래서 단점이 무게인데 저것은 지금 무보강이 아까 말씀드린 그 무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보트를 가지고 혼자 나는 늘 혼자 다니는 게 편해. 그럴 수 있어요. 둘이 가면 의견이 이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뭐 낚시를 하시는 분이면 낚시를 하고 싶은 분이 있고 그래서 혼자 가시는 또 스케줄상 혼자 가는 게 편하죠. 편하기는. 그래서 하여튼 그 몇 사람이 저 보트를 운영을 주로 할 거냐에 따라서도 무게가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보강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무게에 보강을 한다면 저는 정말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두세 명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보강을 해도 무방하겠죠, 그죠? 협업을 해서 협심을 해서 이동을 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최고의 단점은 그 무게를 몇 명이서 이 배를 운영할 거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보트를 사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 안 그런 분도 분명히 많습니다. 잘 운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380에 18마력을 혼자 운영하시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차가 상당히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명이서 운영을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강을 하면 무게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할 만한 인원이 되는지 그 고생을 무릅쓰고 난 혼자 다니겠다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소나마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앞딩기, 뒷딩기 이 바퀴를 답니다. 바퀴를 단다는 것은 이동이 용이하겠죠, 그죠? 조립한 상태에서 그 배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슬로프에서 끌고 차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한적한 데서 여유롭게 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 딩기는 거의 필수 옵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고무보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콤비보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 콤비보트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콤비보트와 고무보트의 가장 다른 점은 선체에 있습니다. 고무보트는 전체가 바닥까지 고무로 되어 있지만 콤비보트는 선체는 FRP로 되어 있고 그 주위를 고무 튜브가 감싼 형태 콤비보트라고 부릅니다. 립보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최고의 장점, 그죠? 최고의 장점은 고무보트의 단점이었던
무게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무게로부터의 해방. 트레일러를 운영하게 되겠죠. 트레일러를 운영해서 싣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상태 그대로 슬로프에 가서 후진으로 대놓고 배를 밀어서 런칭하고, 또 철수할 때는 마찬가지 역순으로, 그죠? 트레일러를 대놓고 코미보트를 윈치를 이용해서 끌어올려서 가시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장점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러고 싶지만 코미보트는 저 트레일러 저 상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주차장이 되겠죠, 그죠? 주차장이 있어야 트레일러를 운영할 수 있고 코미보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코미보트를 사게 되죠. 저것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데, 또 요즘 추세가 아파트로 치면 주차장에 뭐 널널한 주차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 뭐 한 가구, 1가구 뭐 2차량도 많아서 주차장 확보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한 대 그 1가구 2차량에 준하는 주차비를 받는 곳도 있지만,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그 많은 주차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당하기도 한다 그래요. 근데 대전인가 어디서 예전에 한번 그 소송이 붙었는데 판결의 결과는 그 스스로, 그죠? 자율 주행할 수 없잖아요. 트레일러는 캠핑 트레일러도 마찬가지고 이 보트 트레일러도 마찬가지고, 자율 주행할 수 없는 트레일러는 공용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 빼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자리가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운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최고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면허와 등록 관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정식 명칭이 동력 수상 내적이고 조정 면허입니다. 면허의 기준,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과 면허가 필요 없는 보트가 있어요. 그 기준은 자기가 운영하고자 하는 선액의 마력에 딸려 있습니다. 5마력 이상을 운용하시려면 면허는 필수고요. 5마력 이하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 신이 운용하는 선액의 마력수 5마력이라는 것 일단 말씀드리고요. 면허의 종류에는 1종과 2종 면허가 있습니다. 1종은 영업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2종은 자가용입니다. 1종 영업용은 필기 70점, 실기 80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가용은 필기 60점, 실기 6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트를 이용해서, 자기 보트를 이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죠? 영업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1종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그저 순수 레저 목적으로 자신이 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2종 면허를 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면허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필기를 1차 붙어야 실기 시험을 볼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여기서 필기 시험을 보는 방법은 700개 문제은행에서 필기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 필기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그럼 과연 그 문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문제는 국민안전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700개 문제은행이 있고요. 거기서 그것을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서 한 3번 정도 정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시험은 그 시험장에서 보셔도 되고요. 시험장에서 보신다는 얘기는 응시를 하고 정해진 날짜에 가서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시험장마다 PC로 아무 때나 오면 선착순으로 아무 때나 오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의도에 있는 그 시험장에 가서 봤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그 PC가 한 5대 정도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이게 PC가 비면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필기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5시 한 4시 정도까지만 가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모자라서 그 시험 감독관이 시간이 한 40분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냥 그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으면 봐라. 원래는 안 되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충분한 시험 시간을 제공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짧은 시간에 시험 보려면 봐라 그래서 봤고 그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필기는 보시면 되고 실기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우리가 보트를 접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기가 문제인데 팁을 말씀드리면 유튜브 동영상에서 그 시험 보는 그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장의 주변에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인터넷 검색 몇 번 하시면 그 각 시험장마다 지형 지물에 대한 방위각을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당황스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방위각을 틀어서 이제 코스가 있어요, 그죠?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습니다. 실기 시험은 그게 이제 방향이 다르죠. 출발해서 예를 들어서 뭐 150도 방향으로 운행하세요. 그러면 물론 그 배에 보트에 나침반이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조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배를 처음 타는 사람이 그 나침판을 보고 그 짧은 시간에 그 타각을 맞춰서 글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대부분 시험장 주변에 지형지물을 보는 겁니다. 150도 방향에 어떤 아파트 몇 동이 있다. 그 몇 동에 굴뚝을 향해서 가면 그 각도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위각을 나침반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으로 가면 그 방위각이 나오도록 이렇게 지형지물이 인터넷 몇 번 검색하시면 다 시험장마다 나올 겁니다. 그것을 보고 A 코스, B 코스를 머릿속에 담고 그 지형지물을 머릿속에 담고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당황스럽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연수를 이제 타게 되겠죠. 전혀 보트를 몰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면허 따려는 사람들은 보트와의 적응, 그죠? 자동차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자동차는 타각을 주면 바로 그대로 따라가지만 보트는 이렇게 지면 보통 자동차의 지면하고 마찰력하고 보트하고 수면하고의 마찰력은 다르기 때문에 탈을 꺾는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연수를 저는 그 한 번쯤은 안전한 그 합격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연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 같은 경우는 연수를 한 번 탔어요. 시간이 없어서 원래 한 4번 정도 태워줍니다. 4번 정도 태워주고 제 기억으로 한 20만 원대의 그 비용을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는 시간이 워낙 없어서 그 전날 가서 스케줄도 없이 찾아가서 무작정 그 사정을 해서 한 번 탔어요. 5만 원인가 뭐 하여튼 8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한 번 딱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붙었어요. 근데 이제 안전하게 하시려면 연수를 타시는 게 좋고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응시하는데 한 5만 원 정도 드니까 한 3번 만에 따도 그냥 연수 안 타시고 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감각이 좀
좋으신 분들은 그저 그 연수 안 타고 그냥 계속 응시하는 거죠. 5만 원 정도 내고 계속 응시를 해서 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 자신이 없다. 뭐 연수 타는 것도 시간 뭐 좀 돈도 그렇고 자신이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예 교육만으로, 그죠? 한 일주일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시간씩 일주일 교육하는 것으로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보시면 알고, 안전처에 국민안전처에 홈페이지 가시면 그것도 아마 설명이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면허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운전면허도 그렇고 레저보트 면허도 그렇고 어차피 그 활성화 어차피 그 필요한 면허니까 그냥 내어주는데, 기본 안전에 대한 그것 때문에 면허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거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이라고 하는 건 등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보트 등록의 기준은 손액이 30마력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30마력 이상은 무조건 등록 대상이고요. 30마력 이하는 등록 대상이 아닌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 25마력을 많이 사시죠. 25마력을 사서 이제 매핑을 통해서 30마력까지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등록을 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세금이 따른다는 말과 동일하겠죠. 근데 세금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세금을 내본지는 않았습니다. 보트를 마련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세금을 아직 한 번도 내보진 않았지만 뭐 그렇게 부담이 갈 정도의 세금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트레일러도 등록 대상이죠. 트레일러도 등록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보험도 들어야 돼요.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헷갈리는데요. 보트는 이제 대인 보트 전문 보험을 듭니다. 대인, 대물 이렇게 들고요. 트레일러도 트레일러는 그 견인차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 시내 승용차에 트레일러 견인 특약으로 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험을 들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험까지 등록과 보험까지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에 따른, 그죠? 자신이 사고자 하는 보트의 금액을 대강 일단 제 경험으로 보면 그보다 앞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트 금액에 관한.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보트의 경우는 한 500만 원 정도 이하,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뭐 한 두세 분 정도가 탈 수 있는 공무보트, 그죠? 310은 좀 작지만 340, 380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엔진은 물론 새 엔진으로 이제 새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500 정도면 뭐 일단 입문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물론 500 이상 가는 공무보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문자용으로 생각했을 때 500 정도, 중고로 할 때는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300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공무보트가 마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비로 가시면 한 2,000만 원 정도, 2,500 정도, 2,500 정도 새 것으로 2,500 정도 예상을 하시고, 중고는 뭐 한 1,000에서 그것도 뭐 한 2,000까지, 그죠? 2,000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콤비보트를 지나서 FRP로 가면 보통 3,000 이상, 이제 중고 출발해서 3,000 이상 이렇게 예상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팅하기 나름이니까요, 그죠? 보트도 세팅하기 나름이고요. 또 보트 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옵션으로는 일단 어탐기가 있겠죠, 그죠? 어탐기가 꼭 그 GPS죠, GPS. 자동차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라고 봐야 될까요? 내비게이션은 사실 아닌데, 사실은 그 우리가 쓰는 보트에 다는 GPS는 뭐 바다에 길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거기에 자기 항적을 나타내 주고,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기능은 수심. 저 같은 경우는 수심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수심 체크용, 소나를 통한 수심 체크가 주 기능이 되겠고요. 거기다 이제 방향, 해무가 많이 꼈다든지, 그죠? 그럴 때는 방향을 잡기 위해서도 쓰기도 하죠. 이제 거기에 또 좀 더 정확한 그 방향, 빠른 방향. 그 처음에 전 로렌스 7TI를 쓰는데 방향을 잘 못 잡는 그 화면상에서, 그죠? 화면상에서 배의 진행 방향을 잡는 게 좀 시간이 걸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원이라고 하는 GPS 수신 장치를 따로 달기도 하죠. 또 이 GPS 포인트 원 같은 경우는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어초를 탈 때, 그죠? 우리가 어초를 탄다 그러잖아요. 바다에 있는 고깃집을 이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인공으로 뿌려놓은 구조물, 그것을 어초라고 하는데, 그 어초 위에서 낚시를 하면 잘 되겠죠, 그죠? 밑에 고기가 바글바글할 테니까 그 어초의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보다 수신율이 좋고 정확도가 높은 포인트 원을 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탐기의 가격이 제가 로렌스 7TI를 살 때,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신형이 많이 나왔죠. 140만 원 정도 샀습니다. 저는 그보다 이제 좀 싸게 샀어요. 인터넷가가 우리 일반적으로 보팅을 하실 때 인터넷 최저가가 최저가라고 믿잖아요, 그죠? 선에기도 그렇고 뭐 보트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인터넷 최저가가 최고 싸려니 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카페 활동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보트 사시기 전에 카페 활동을 하셔서 어떻게 장비를 마련하는지, 이제 그 발품을 많이 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발품을 많이 파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좀 더 쉽게 정보를 득할 수 있는 것이 카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인터넷 최저가보다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최저가가 가장 싸게 사는 것이다. 이런 그 기존 상식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발품을 많이 팔아라는 얘기는 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140만 원짜리가 30만 원 정도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정식 수입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이 보트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그 장비들을 마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고무보트와 콤비보트를 거쳐서 이제 FRP 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RP 보트는 보통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낚시보트, 뭐 영화에도 보통 이제 그 낚시보트 FRP 보트가 많이 나오죠.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모두 올 FRP로 되어 있는 보트를 말합니다. 뭐 특이할 거는 없고요. 수명, FRP의 최고의 장점은 수명이겠죠, 그죠? 고무보트 보통 뭐 5년에서 관리 잘 하시는 분들 10년 이렇게 고무보트의 수명을 보고요. 콤비보트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콤비보트는 선체는 FRP라 뭐 관리 잘 하시면 잘 오래 쓰실 수 있겠죠, 그죠? 관리하기 나름이니까, 그죠?
자외선 피하고 또 바다 갔다가 잘 닦아놓고 햇빛 자외선에 많이 노출 안 시키고 그러면 뭐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콤비보트를 둘러싸고 있는 그 튜브는 마찬가지 고무보트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외선에 삭고해서 이제 튜브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FRP는 그런 수고를 덜어준다는 점이 가장 큰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 콤비보트 이제 그 FRP 보트도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그저 이렇게 그 앞에 콘솔 운전석 있는 조종석 있는 콘솔이 있고, 그죠? 그 이제 센터 콘솔이라고 하잖아요. 가운데 그 조종석만 있고 일반 뭐 콤비보트랑 별다를 것이 없는 보트가 있고, 또 하우스 보트라고 해서 그 선수 쪽이 빈 공간이잖아요, 그죠? 선수 쪽이 빈 공간이니까 그 아래에 사람이 쉴 수 있는 규모에 따라서는 이제 거기서 뭐 냉장고도 넣을 만큼 큰 보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저 서민이 살 수 있는 보트는 그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하우스형 보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겠죠, 그죠? 센터 콘솔형과 하우스형. 그래서 이제 보통 그게 이제 그 업글병이 오시죠, 그죠? 공호보트 타도, 저 같은 경우도 공호보트 타다가 FRP 갔다가 최종 목표는 이제 그런 보트가 될 텐데, 보관상 커지니까, 그죠? 보관상의 문제, 또 뭐 자신의 그 경제적인 여유, 자금 문제, 이런 것들과 이제 연동이 돼서 보트 설정. 이제 이렇게 보트의 종류를 구분해 봤습니다. 이제 그 정리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면, 일반적으로 보트는 업글병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무보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고 막상 고무보트를 사지만 그 업글병은 쉽게 옵니다. 쉽게 와서 콤비로 가셨다가 또 콤비에서 FRP로 가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부분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한 뭐 50% 정도는 업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을 저도 그랬죠. 저도 그랬으니까 고무보트를 샀다가 팔고 FRP를 사고, 이런 과정에서 사고 팔면서 경제적인 그 손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더하셔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콤비보트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 그거 갖다 놓을 주차장이 없어, 그러면 사실은 그 한 가까운데 보트를 보관해 주는 곳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비용이 발생하지만 감안을 하셔서, 그죠? 그 비용이 비싼 건 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자기 보트를 트레일러에 달고 왔다 갔다 하는 수고, 그죠? 수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톨비도 따져야 되죠, 그죠? 톨비도 따져야 되고 뭐 이렇게 따지면 물론 자기 집에 보관하는 것이 저렴하긴 하겠지만, 또 그 집에서도 이제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거 대비하면 나쁘지 않겠다. 그것도 역시 카페 같은 데서 발품을 팔면 좀 더 유리한 조건에 배를 보관할 수 있는 곳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일단 먼저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선액이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선액이는 2사이클이 있고요, 4사이클이 있습니다. 2사이클은 흡입압축
폭발 배기가 같이 이루어져서 투 사이클이라고 그러고요. 포 사이클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됩니다. 행정이, 그죠?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투 사이클은, 그죠? 투 사이클은 4사이클에 비해서 구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비교적 간단하고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좀 적게 든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반면 단점은 소리가 크다는 거죠, 그죠? 소리가 큽니다. 4사이클에 비해서 소리가 크다. 그 정도가 이제 또 하나의 단점은 연료에 엔진 오일을 혼합해서 넣어줘야 된다. 귀찮죠? 귀찮습니다. 섞어서 넣어줘야 된다는 게 단점. 4사이클의 장점은 일단 소음이 적다. 소음이 적다. 그리고 그냥 연료만 넣어주면 된다. 연료만 넣어주면 된다. 단점은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비싸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중고로 살 거냐, 새 거로 살 거냐. 뭐 당근 새 것이 좋죠, 그죠? 새 것이 당근 좋습니다. 중고를 이제 근데 선행기 값이 장난이 아니니까 이제 중고를 사게 되는 건데요. 중고를 살 때는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면 레저보트용으로 쓰던 엔진을 사라. 운행 시간이 많지 않은 걸 사라는 얘기겠죠, 그죠? 뭐 그 우리 생계를 하시는 하시는 분들의 엔진을 사면 운행 시간이 많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레저보트용으로 썼던 선행기를 사라. 그리고 뭐 중립 상태에서 프롭을 돌려서 센터가 잘 맞는지 이 정도 점검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선행기 메이커에 따른 걸 보면 야마하를 가장 그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선호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 그 선행기 중에 그 야마가 많다는 거죠, 그죠? 야마가 많다. 야마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품도 수급이 양호한 거죠. 그래서 야마하, 저는 머큐리를 쓰고 있습니다. 곰보트 때도 그렇고 지금 FRP로 와서도 머큐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 그 중국제 선행기를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목적이 정말로 보트를 처음 사볼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 나름대로는 꼼꼼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봐주신 긴 시간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보트를 마련하시면서 제일 제가 그 가장 강력 추천하는 것은 보트를 마련하기 전부터 저는 그 레저보트 매니아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타 다른 그 카페라도 카페 활동을 미리 보트 사시기 전에 충분히 하시고 또 선배님들의 그 충고를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후회 없는, 또 바로 업글병이 생겨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업글하는 경우가 없길 빌고요. 마지막으로 보트를 사셔서 바다를 나가시든 또 강해를 나가시든 호수를 나가시든 마음껏 그 기분은 아마 타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분을 만끽하시고 어창에는 고기가 많구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크였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